고자? 네, 고자라고 이제 고자라고 있어요? 맹자 시절에 유명한 이제 이 책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이 정신적 외상이 공유되었을 때 이 콤플렉스도 공유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 외상과 콤플렉스가 또 다음 세대로까지 유전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930년대 그 공황 시대의 그 공황 멘탈리티를 예를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지만 집단과 공유하는 그러한 이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나중에 집단 무의식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참사라고 이름 부르는, 또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당사자들, 연루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다 그 외상을 공유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데 또 그 외상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회가 같이 치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유전되어 온 그런 컴플렉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막연하게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컴플렉스가 유전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대를 이어서 그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물학적 의미에서 유전자에 새겨져서 유전이 되는 것인지, 글자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전승이 되어서 계승이 되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마치 유전되는 것처럼 이제. 근데 융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승이겠죠. 뭐 전승이라고 본다면은 뭐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뭐 제도나 문화 속에 진짜 그런 그 트라우마적인 경험들이 사실은 반영이 되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온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컴플렉스가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 라는 얘기면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왜 자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회가 심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지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중시켜주는 사건을 만나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비슷한 종류의 패턴화된 그 주체적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거지. 이런 식의 유전, 전승, 유전이든 전승이든 간에 이런 식의 설명이 가지는 그 해결 방식의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글쎄 일단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그대로 교조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그 알박스의 집단 기억과 많이 접합되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기억, 그다음 뭐 문화적 기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기억 이론에 따르면 사실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한 세대가 겪은 어떤 기억은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외구의 침입을 우리는 한 번도 외구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외구하면 이를 갈잖아요, 우리는. 일제 친일파들한테 우리가 한 번도 고문당한 적 없지만, 친일파 하면 우리가 나쁜 새끼하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그 기억이 전승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융은 어차피 100년 전쯤에 이론을 활발히 발표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 이론이 기억 이론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는 집단 컴플렉스야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집단적으로 전승되는 기억이 있었던 거고, 그게 일종의 이제 외상처럼 마치 우리한테 실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외상은 아니지만 뭐 어떤 외상과 비슷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니클로 불매운동 같은 거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외상과 비슷한 반응인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보이는. 그렇지만 그 유니클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트라우마 같은 고통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컴플렉스라는 융의 개념보다는 지금 오히려 발전하고 있는 기억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더 잘 설명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제가 볼 때는 융을 이렇게 막
교조화시켜서 유흥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프로이트적으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방금 이제 배상이 형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근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외제적 사건으로 실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의 유아에 기억에 충격을 줘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문화적으로 다 전승된다. 라고 하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프로이트도 사기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외제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으로 딱 규정하기보다는 그게 심리적으로 각인된 일종의 마스터 플롯, 이야기 형식이라는 거죠. 이야기 형식.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허구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을 때, 왜냐면 계속 문화적으로 반복되니까 그 사실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해법이라던가 적응력이라던가 변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정말 밖에 있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실제다 라고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어서 지금 융이랑 프로이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융은 프로이트 이론을 사실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추상화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그렇게 프로이트는 어쨌든 사례 분석집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융의 경우는 거의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물론 프로이트도 실패 전문가라서 대부분의 사례가 실패했지만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 사례도 별로 없고 되게 좀 뭔가 추상화되고 있는데, 이 저자는 또 거기에다 대고 프로이트의 근친상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욕망을 문자적인 의미로 프로이트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융은 그것을 일종의 이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그 근친상간 욕망을 생명 근원에 대한 일반적 열망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또 리비도에 대한 또 해석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비도를 프로이트는 이제 훨씬 일종의 성 에너지 뭐 이러한 것으로 보는 데 반해서 또 이때 리비도는 그냥 에너지, 정신 에너지. 이런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약간 좀 의아했던 거는 죽음 충동을 10년 미리, 프로이트보다 10년 앞서서 죽음 충동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죽음 의지가 그 죽음 충동이랑 같은 뜻이다, 같은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죽음 의지가 죽음 충동과 같은 건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이 융이, 또 융 자체가 프로이트를 범성형론자이거나 아니면 생물학적 환원론자로 이렇게 보면서 많이 비판을 하는데, 과연 융은 그러한 비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융은 이제 비판하는 프로이트의 그런 개념들이 정말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건지, 그 전문가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말씀하신 부분들 안에서 두 가지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프로이트를 범성주의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은 물론 프로이트 안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꿈의 해석이라던가 초기의 저작들을 보면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등등의 책들에서 드러나는 이제 계속해서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 환원해서 설명하려는 이 시도가 강하죠. 그래서 저도 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프로이트를 그냥 그 당시에 이미 정신 나간 변태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이 성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차츰 더 확장되는 확장력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융하고 프로이트가 비슷한 시기에 그 연구를 할 때에도 그 프로이트도 예를 들어서 토텐과 터브라던가 모세와 유일신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쓸 때에는 상당히 그 실제 인간의 그 발달 단계라기보다는 인류사적인 보편성 등등으로 나아가면서 성욕의 문제를 굉장히 확장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융이 그 성을 거세한다라는 측면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에게 있어서는 육체성이라던가 섹슈얼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재하는 인간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일성과 자기 자신을 회복을 하면
그런 종류의 본능에 지지 않는 결코 휘둘리지도 않고 나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는 그런 인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자기중심이고 두 번째로 죽음 의지가 죽음 충동이다라는 것도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성이라던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융은 의지라는 표현하고 충동이라는 표현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저는 융한테는 드라이브라는 말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드라이브, 충동. 네, 충동이라는 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게 융은 자기가 되면은 사실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다 통제할 수 있죠. 네, 다 통제 가능한데 충동은 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지만 나보다도 앞서고 나를 뛰어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통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것도 프로이트가 주목해서 연구한 이유는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도저히 과거의 이 전쟁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착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인데 요거를 이제 지금 이 융식의 고상한 죽음 의지라는 개념으로는 절대 환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는 좀 융은 지나치게 샌님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읽다 보니까 좀 뜬금없이 맹자가 생각나더라고요. 맹자랑 고자랑 그 고자? 네, 고자라고 이제 고자라고 있어요? 맹자 시절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아. 자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훌륭한 이제 철학자라고 보면 되는데 맹자 시절에 맹자와 맞짱을 뜨는 몇 안 되는 고자라고 유명한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본성 논쟁을 해요. 맹자랑 맹자는 알다시피 다 성선 이거 배우잖아요. 인간은 타고난 성질이 선하다. 그래서 이제 그 타고난 성질 잘 개발을 해서 우리가 성인 군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맹자님이. 근데 이제 고자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타블라 라사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인간은 원래 백지 상태인데 거기에 까만 걸 쓰면 까맣게 되고 빨간 걸 쓰면 빨갛게 된다. 근데 맹자처럼 우리 뭐 내부에 뭔가 선한 본성이 있어서 뭐 그게 발현이 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뭐 또 반대편에 또 이제 맹자의 논적이었던 순자 같은 경우에 성악설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약간 그 홉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동물이고 늑대인데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계몽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제 문명화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순자가 하고 그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논쟁을 해요 맹자랑. 근데 이 맹자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뭐 타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굉장히 목적론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죠. 이미 성인 문자라는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고 요순 임금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안 되는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노력을 안 했다. 노력을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요순 임금 될 수 있고 탕왕 문왕 같은 훌륭한 군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너네가 타고난 성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군자의 성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맹자가. 아우 시대를 앞서 나간 얘기가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맹자를 뭐 그렇게 또 단순하게까지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융도 사실은 좀 목적론적인 그 심리학인 거죠. 그래서 아까 박인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동, 갑자기 이렇게 안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테고 사실 이게 일종의 보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융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약간 콤플렉스 아닌가? 이게 콤플렉스인데 이게 굉장히 순화된, 순치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성장하면서 노력에 따라서 극복이 될 수 있고 원용 해통할 수 있다 나중에 그런 식의 이제 담론으로 가니까 사실 이게 좀 자기개발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적 목적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그래서 보면은 융은 프로이트는 약간 그 꼬인 사람이고 뒤틀린 변태 맞습니다. 꼬인 사람인데 약간 융은 잘 자란 잘 자란 아주 보수적인 집안의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그런 샌님이 오컬트에 빠지면 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다라 뭐 이런 거 막 만다라 얘기하고. 아니 그리고 또 되게 보면은 융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그런 이 사회 체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논의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해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인데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그렇게 이미 구성된 두 개의 성,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이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저자도 지금의 젠더 관점에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몇 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쉴드를 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젠더 관점에서. 아니면 아니무스 이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융의 또 가지고 있는 사상의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이 전체주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치즘이랑 이제 뭐 실제로 이 융이 학회장 하던 시절에 연계되어 있다는 이제 스캔들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상 자체가,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론적이고 뭔가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통합되어 나가고 타자를 계속해서 자기 속으로 통합한다는 것이죠. 이게 동일성의 논리거든요, 결국은. 그쵸. 타자를 계속해서 그것을 흡수하고 배제하는 형태로 자기 속으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전체론이 아니라 홀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면에서 이 융이 가지고 있는 원형이라는 아키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과 뭐 만다라라든가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수렴되어 간다는 그런 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진짜 전체 나치나 전체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 돼지 모신 같은 어머니의 품 자연화되어 있는 어머니를 계속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나치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거든요. 푸근하고 모두를 감싸 안아주는 그 어머니, 그쵸. 그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가 모두 달려가고 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서사가 된단 말이죠. 굉장히 파시즘의 논리랑 굉장히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읽으면서 약간 섬뜩섬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또 저자는 이게 그 융이 약간 나치와의 그런 그렇죠. 나치를 옹호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때 학회장 했을 때 유태인인 프로이트를 얘가 이렇게 일반 회원 자격으로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 그걸 사람 처음에 얘기한 이유가 그걸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걸 실드를 치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하이올라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의 순서를 정하고 뭔가 그렇죠. 어떤 지휘 체계를 만들고 이론에 그것도 단계를 사실 전체주의적인 만들고. 것이 우열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인간의 단계를 1단계부터 뭐 5단계로 나누잖아요. 네안데르탈인부터 뭐 중세인, 근대인, 현대인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이전은 미개한 단계인데 문명의 단계는 점점 단계가 높아질수록 문명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 존재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진화론적인 평등한 존재들인데 그런 식으로 뭔가 위계를 구별을 해서 딱딱딱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파시즘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1단계 인간으로서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뜬금없이 약간의 융을 편을 든다면 그냥 제가 이해한 융은 전 사실 이 논쟁에 참여하기 좀 어려운 게 프로이트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융의 뉘앙스는 프로이트에 동의하면서도 프로이트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스 베버 같은 사람, 마르크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막스 베버처럼 뭔가 프로이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만큼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남은 일생을 바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성적으로만 환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어떤 고양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 라는 게 너무 그쪽으로 또 가다 보니 안드베다로 가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뭐랄까 실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100년 전의 인간으로서 뭐 오늘날 같은 뭐 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아직은 미개한 지식의 정도가 아직은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100년 전의 사람이 프로이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저작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